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도소득세 들어갈 차례죠. 자, 여러분 교재 314쪽 가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단계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이었다 봅시다. 그러면 3억 원이 취득이 돼서 뭐가 부과됐죠? 제일 먼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요.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과세 기준이 돼갖고 보유세 뭐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 소유지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여러분?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처분했네요. 양도하였다. 양도가액이 5억 원이다 보죠. 5억 원. 그러면 이때 5억 원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당초 얼마 주고 샀으니까 3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이때 5억 원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걸 뭐란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 한다.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2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3억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다? 5억 원에 팔았다. 따라서 양도차가 얼마 발생했다? 2억. 요 양도차의 2억 원에 대해서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서 부과하게 했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뭐를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양도차익. 요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하겠다. 요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걸 꼭 기억두셔야죠. 그러면 항상 내가 지금 5억 원에 양도했다서 양도소득세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냐? 아니죠. 양도가액과 항상 뭐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내가 3억 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5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5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이때는 양도차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양도차익이 제로이죠 이때는. 그럼 이때는 양도세 안 나오죠. 이건 괜찮죠. 내가 취득할 때 6억 주고 취득했는데 6억 주고 취득했는데 팔 때는 얼마 팔은 거예요 여러분? 5억. 그럼 이때는 뭐가 발생하죠? 양도차손이 발생하죠. 양도차손이.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다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두 가액의 뭐를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내가 이번에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거냐 대충 얘기 좀 해달래.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건 아니고 대충 화장실이니까 대충 얘기 좀 해달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뭘 물어봐야 되죠?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얘기해달래. 대충. 저는 그분을 거기다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도가액만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항상 양도가에서 뭐를 빼라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 두 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고 우리 시험에서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적으세요. 몇 문제? 최소 5문제에서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오냐? 6문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보시면 314조 양도소득세 의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눌러보죠. 양도소득세란 누가? 개인이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는 취득 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이냐 단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여러분? 개인이죠.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죠. 개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당 밑줄 과세기간에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 여러분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냐? 기간세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했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1년을 1과세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야.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 소득을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거기 해당 과세 기간에 요거는 소득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기간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한 자산을 모함으로써 여러분 양도. 이게 키워드죠. 취득세는 취득,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 재산세는 소유.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뭐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좀 봐주셔야 될 것이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뭐를 공부하고 있냐면 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소득세. 자, 그럼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몇 가지 확인하고 갑시다.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거 잊지 마라.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인.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누구면 법인이면 이때는 뭐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요 소득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고요? 필요 경비를 뭐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양도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그럼 요 양도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그러면 양도소득은 결국은 요 구조하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부동산 등을 양도한 양도가액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 여러분? 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는 계산 요소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최소 두 개죠. 요 총수익 금액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들어온 금액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가액을 빼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우를 뺀 금액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합산 과세하는 소득이 있고요. 다른 소득과는 관계없이 당해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하는 분류 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산 과세하는 소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분류 과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퇴직소득과 뭐가 있냐?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해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종태양.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거 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양도소득. 이때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내는 거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내는 거고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은 꼭 기억해 두시잖아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소득세에서 소득은 크게 세 가지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퇴직소득은 여러분 성격상 얘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 퇴직소득이 몇 번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한 번밖에 발생 안 했어요. 2번 발생할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제 인생에서. 그럼 거의 이거는 없는 걸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퇴직소득세라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다 완납적 원천징수 다 세금을 빼고 준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신고 납부할 게 없어요. 돈 주는 사람이 아예 어떻게 하니까 빼고 주니까. 그럼 없는 걸 보면 뭐예요, 여러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래서 여러분 세무서 가서 5월 달에 신고할 때 보면은 2가지로 나눠져. 뭐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 2가지로 나눠지는 게 바로 요런 이유죠. 그럼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몇 가지 여러분? 2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요 두 놈은 뭘 잘못해서 분류과세할까요?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얘들은 따로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종합소득에서 제외해서 얘는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뭐죠? 얘들의 공통점 뭘까? 그렇죠. 얘는 소득의 형성 기간이 매년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퇴직소득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서 걸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형성 기간이 단기야, 장기야? 장기, 최소 1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양도소득이라는 부동산 등은 대부분 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자본적 사유수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소득의 형성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니까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얘들은 따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은 다시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뭘 받죠 여러분? 이자. 주식회사 등의 투자물 뭐 받죠? 배당. 내가 공인중개사가 돼서 사업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사업소득. 회사 다닐 때는 뭐가? 근로소득. 퇴직하고 나면 연금소득. 그 다음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사죠? 로또. 그게 바로 뭐냐? 기타소득이죠. 우린 이거의 청원의 뜻을 품고 살잖아. 또 오늘 또 불나게 또 가야죠. 그러면 이때 요 중에서도 여러분 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2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소득이죠. 또 부동산 뭐가 있죠 여러분? 임대업이 있죠. 임대업. 이 중에서 바로 요 매매업에 관련된 소득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28년 시행하는 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건 딱 2번밖에 없어. 부동산 매매업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임대업, 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2017년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5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출제원의 출제 문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양도소득세만 12문제가 나온 애가 있기도 있어요. 그 당시는 20문제가 나올 때야. 원래 공시법, 세법이 20문제씩 나왔던 거예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인데 우리 세법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범위에서 빠집니다. 이걸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실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순간,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겠다라는 그 순간부터 세금 문제 발생하는데 그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가 되는 순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나 건물 등을 공급한다, 매매가를 줬다. 그러면 그때는 매매 가격에 대해서 10%가 부가가치세 부과돼요.
다만 토지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치세 10%가 됩니다. 건물을 매매했다? 10% 부가치세 부과돼. 건물 임대했다? 역시 10% 부가치세 부과돼.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또 부가가치세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갖냐?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요 부분이 빠졌어.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가 빠지면서 그래서 여기 나왔던 네 문제가 공시법이 주워먹은 거야. 에이씨, 많이 주워 배부르겠다, 이씨. 그래서 원래 20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가 빠지면서 네 문제가 줄어들고 그 네 문제를 지적법에서 먹어갔어요. 지적법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우리 국세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상학교 여러분이 공부할 게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 특히 여러분이 제 생각 그래요.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임대사업자를 못 잡으면 상당히 고정비 뽑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 임대소득세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양도세 몇 문제 최소 5개에서 몇 문제?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315쪽에 과세권자 한번 확인만 하죠. 자,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국세. 국세에 때는 항상 누가 나온다, 밑줄? 세무서장이죠. 모든 국세는 누가 나온다,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오늘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는데 모든 14가지 국세는 다 세무서장이죠. 그런데 어디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는데 이때 납세지 밑줄. 자,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소재지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소지로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는 밑줄 쳐야 돼. 누구? 양도자. 항상 양도세는 양수자 기준이야? 양도자 기준이야? 양도자야. 취득세는 양수자 기준이야? 양도자 기준이야? 양수자죠, 걔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냐 했다니까.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 그럼 이때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뭐고? 양도소득세고, 매수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가 뭐란 얘기야? 취득세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입장과 취득세 과세 입장을 동시에 비교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매매를 중개하면 여러분은 매도자, 매수자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시험에 나와요, 가끔가다.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디냐?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고, 1번 양도물권 소재지, 2번 양도자 주소지. 그 다음에 하나는 세무서장,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이걸 섞어놓고 과세관청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항상 양도소득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양도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그를 관할하는 누가? 세무서장이 뭐가 된다, 여러분? 과세관청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문자 별표 하나. 얘는 단독문자 가끔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납세문자. 나오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문자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랬어요, 개인. 이때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은 납세문자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뭐와? 거주자, 하나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것은 여러분 국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냐? 아닙니다. 책을 보시면 거주자라 하면 국내에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 밑줄 하나. 국내에 뭐를 주소나 다시 밑줄 183일 이상의 거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주소나 주소가 없다더라도 일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자 그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는 글자 그대로 누가 아닌 사람이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은 개인은 소득세법상 뭐와 뭐를 구분한다고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이.
왜 구분하는 거냐? 왜 구분하냐? 이때는 구분하는 의미는 뭐냐?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요. 아, 이거 너무 높게 썼네. 힘드네. 다른 사람들 여기 쓰나? 자,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뭐가 다르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무자. 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냐?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물을 부담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물을 부담하는 게 특징입니다. 반해서 여러분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죠 여러분?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 국외죠. 국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만 납세무가 있고 거주자만 납세무가 있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서는 소득세법상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없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다 과세를 하는 거지만 무슨 소득은 국외 소득은 누구만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거주자는 국외 소득엔 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비거주자 국내 소득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국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비거주자는 뭐거만 국내 거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는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차이는 여기죠 여러분. 예, 바로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비거주자는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그러면 주의할 건 뭐냐면 요 국외 소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태양 중에서 퇴직소득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가? 종합소득가. 국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때에 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 뭐냐면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모든 거주자라면 다 납세 의무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고요. 요걸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 그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물을 부담합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고요? 5년이다. 5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이고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국내에 5년 이상의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미 계속해서 그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야.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국내에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그럼 여러분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두셨나요? 네. 5년이 뭐냐? 스케 뒤에 공이 붙은 지가 오래됐다. 이씨.
5년이 아니라 뒤에 공이 붙은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시면서 국내에 계시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는가 없다는가? 있다는가 있다는가. 그런데 저는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어.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주소가 생긴 지 5년이 됐냐 안 됐냐를 물어봤고 아직 5년이 안 됐다라면 납세무가 있고 없고? 없고 국내에 들어온 지 몇 년 지나버리면 5년 이상이 지나면 납세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는데 제 입행 동기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이 영국 런던 지점으로 근무를 나갑니다. 영국 런던 사무소로 발령이 나가서 나가는데 온 가족이 다 나가. 왜냐면 혼자만 나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거기에 사택주택 하나 마련해주고 은행에서 다 돈 주고 애들 국제학교 다 입학시켜주고 제 그 친구한테 가장 부러운 게 그거야. 같이 본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는 퇴직하고 그 친구는 런던 사무소로 발령 나가서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온 가족이 다 나가.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에서 애들 다 모든 체제비 다 대주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아빠라 해갖고 아저씨만 여기서 돈 재빠지게 벌고 처자식은 나가고 외국에 있고 그런데 걔는 뭐 영어학원 다닐 필요가 없잖아. 애도 학교에서 다 다니는데 뭐.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국내로 본사 복귀 발령을 받고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자, 다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납세무가 있고 없고? 없고. 들어온 지 이제 5년이 어떻게 하면? 지나면 이제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들어왔으면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다음에 몇 년이나 팔아야 돼? 5년 되기 전에 팔면은 납세무가 없고, 들어오면은 이제 납세무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나갔으면 그냥 계속 평생 여기 말뚝박고 있었으면 납세무가 있고 없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국내 영국 런던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온 게 바로 로또입니다. 우리 지금 로또 시행하잖아.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들어온 겁니다. 연구해갖고. 그걸 갖고 연구에서 그걸 조사해갖고 국내 갖고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로또 제도의 체제를 만든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부럽죠 뭐. 근데 대박 났는데 걔는 스톡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월급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는지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보나서 5년 이상. 근데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 몇 번씩. 제가 출제하면 이거 물어보기 힘들어요. 왜? 이는 이미 노출돼 있어. 과거 기출문제 보면 이거 몇 번씩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저는 답을 예로 요구하진 않을 거야. 그 거꾸로 뭐를 답을 요구할 수 있냐? 요거죠. 국외자산의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여기는 뭐야? 모든이죠, 모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온다면 이쪽에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럼 취득세 과세해 못해? 국외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고 취득세 내야 돼? 안 내. 취득세라는 거 우리 국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내는 거야. 지방세니까. 지방세면 외국까지 과세해버려? 그러다가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해. 국외 부동산을 뭐 해서요? 임대. 그럼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임대소득. 그럼 무슨 소득이 되는가? 종합소득. 그러면 이때는 모든 거주자가 다 납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임대하던 국외 부동산을 처분했어. 그럼 이제 국외 부동산에 무슨 소득이 발생했어? 양도소득이죠. 그럼 여기는 뭘 따져야 돼? 5년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임대소득은 5년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 꼭 한번 체킹해 두시고요. 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16쪽이 보시면 올해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명문화시켰어요. 매니. 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고 있다가 밑줄 공동으로 소유한 밑줄 공동소유 매니야 316조 매니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입니다. 당연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소유자 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다는 얘기야. 자,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 3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여러분? 5. 그럼 양도차가 얼마 발생해서? 2억. 요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써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 양도차익.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내는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한 사람의 명의로 됐던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뭐하고 있었다?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그 얘기야.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거를. 이때 공동 소유에 대한 법률적 민법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갑이 60%와 을이 4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얼마 발생했어? 2억.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분은 누구냐는 얘기야? 누구냐는 얘기야? 공동 소유자 각자라는 얘기야. 다만 이 중에서 갑한테 부과되는 양도세가 얼마 되는 거고 2억 원의 지분, 자기 60%는 얼마? 1억 2천만 원은 갑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고 2억 중에서 40%는 얼마는 8천만 원 누구 소득으로 보는가? 을. 그래서 공동소유자 누가? 각자가 양도소득세 따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독 명의로 양도했을 때와 공동 명의로 양도했을 때는 어디가 세부담이 줄어들어? 단독 소유야, 공동 소유야? 공동 소유가 줄어들어. 양도세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특히 어디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공동 소유가 최소 과세 표준 250만 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단독 명의보다는 무슨 명의가? 공동 명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소득은 항상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집중하지 말고 뭐하라? 분산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뭐 포트폴리오 들어보셨나요?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많이 나와. 뭐야? 한마디로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야. 몰빵하지 말고 항상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 분산하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종목 수를 늘려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죠. 그게 무슨 위험이라는가? 여러분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가? 까불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광고로도 많이 나왔어. 무슨 광고로? 구두 광고로 예전에 한참 나왔지. 구두 포트폴리오 해갖고 구두를 신으라 하시면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구두 광고 많이 나와서 포트폴리오 하고 여기다 슉 동그라미 치면 응? 해갖고 나는 포트폴리오야?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는 누가? 공동 소유 각자가 납세의무자다. 그게 올해 신설된 건데 원래 당연한 건데 그걸 명문화 시킨 거야. 자, 양도세 과세 대상 갑시다. 별표 하나.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으라고 주는 거야. 제발 좀 한 문제라도 맞춰라 인간아 해갖고 주는 거야. 어떻게 5문제 다 틀리냐. 그래서 이건 출제는 여러분들 결론 틀리게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좀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그걸 또 틀려요. 안장을 한다. 요거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딱 제가 강조하는 요건 2-3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할 거냐. 자, 크게 3가지로 그룹핑합니다. 대그룹, 그룹핑은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와 여러분? 부동산 등가, 또 뭐 주식 등가, 또 뭐 파생상품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 세 가지를 그룹핑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여기에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요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만한 내용이 아니다는 얘기야. 성격이 안 맞아. 공인중개사한테 주식 얘기하면은 내가 주식 투자로 하러 왔냐? 그렇죠. 또 파생상품, 선물, 옵션. 그래서 코스피 200을 지수라는 선물이라든지 코스피 200을 지수라는 옵션이라든지 또는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또는 뭐 ELW라든지 또는 뭐 파생 결합증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돌아버려. 그래서 가끔가다 여기 우리 학생 중에서 교수님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가끔가다. 제가 뭐 방송에서 증권방송사에서 그쪽은 이거 강의하고 있어요. 이틀은. 그래서 거기서 증권금융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권금융 할 때 뭐는 보지 말라고 그래? 부동산을 보지 말라고 그래.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놓으면 이쪽은 보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이걸 좀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자, 얘는 크게 세 가지는 그룹핑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신 얘는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안 나오겠지만 가끔가다 보기 지문에 주식이 나오기도 해요. 가끔가다. 근데 어쨌거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로서는 답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 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이 나왔네? 선물, 옵션, 뭐 ERW, 해외 파생상품 나왔네? 그럼 뭐는 아니다 무조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가 아니다고요. 답은 아니다고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왜? 여기가 공인중개사 중개 목적물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을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요 정도는 그냥 딱 지금 머릿속에 세팅 시켜놔야 돼.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 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기타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놓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뭐 기타 자산. 특히 기타 자산을 모아놓는다 여러분. 부동산과 논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은 실물 자산이 뭐와? 부동산과 여기는 무형 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뭐 여러분? 권리와 그다음에 뭐 기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된 크게 세 가지를 그룹핑하고 그중에서 부동산 다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표현상의 차이인데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건물이라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했죠? 지방세에서는 뭘로 표현해서 건축물로 표현했습니다. 그 건축물은 지방세법의 표현 용어고요. 국세에서는 건축물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 건물로 표현한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일 때 사용하는 용어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건축물, 지방세에서 건축물을 우리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건물로 표현하는데 결론 낼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자, 제가 건물을 양도했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가? 자, 토지면 여러분 정보 공간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토지라면. 근데 이 토지가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토지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가 무조건.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가 답으로 물어본 경우는 없어요. 그냥 얘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분리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래서 답은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답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권리와 기타 자산에서 나옵니다. 답은 주로. 근데 주의사항. 여기 잘 보세요. 권리인데 뭐와 관련된 것 마냐? 부동산과 관련된 것 마냐? 모든 권리가 아니라 앞에 조건이 붙었어. 어떤 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이 양도세가 과세 대상. 그러니까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나왔다. 특허권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기타 뭐 무채재산권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무채재산권이나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는 뭐로 할 수 있느냐?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민법에서 뭐라 했죠, 여러분? 용익물권. 용익물권 몇 가지가 있어요? 민법상 용익물권은 3가지. 그래도 뭐 민법 얘기하니까 뭐 툭툭 나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민법, 잘하고 있어. 그렇게 1년 가는가? 자신감 가지시고. 맨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어, 맨 처음에는.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알아듣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민법, 용익물권 몇 가지? 3가지. 자, 그 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만이에요. 뭐 없네? 그렇죠. 지역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답으로 물어본 규정입니다. 그럼 민법상 용익물권은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못 바뀌었고 지상권과 전세권만 있고 뭐는 없다고요? 지역권은 없다. 그입니다. 그럼 지역권은 왜 빠졌냐? 왜 빠졌을까요? 지역권은? 몰라서. 아니 민법상 용익물권이 3가지 지역권이 있는 걸 몰라서 빼놨을까? 아니요. 왜 빠졌을까요? 이거는 민법에서 규정돼 있어서 그래. 민법에서. 민법에서는 이 지역권은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됐어. 그래서 민법에서 요역지와 분리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나 기본적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상권과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그 의미로서만 존재합니다. 얘는. 그리고 하나 더 and. 자, 여기는 이제 용익물권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채권이죠.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지상권 전세, 요건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등기가 됐을 때와 등기되지 않았을 때 효력은 여러분 민법에서 논하시고 등기를 됐냐 되지 않았냐 우리 과세 여부를 따질 때 묻는다고 안 묻는다고? 묻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아직 답으로 안 나왔어요. 이건 이미 노출됐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뭐로 확인해내냐?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 여부를 묻는 건 부동산 임차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전통적인 출제에 나왔을 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야. 법률적 효력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등기가 됐을 때 등기되지 않을 때 효력이 다르지 않냐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아, 민법 할 때 하라고. 그거는 민법 선생하고 얘기하라고. 저랑 얘기할 때는 등기 여부 물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말라고요. 그러나 뭐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것이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여부를 뭘 갖고 판단하죠? 등기 여부 갖고 과세 여부가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등기가 된 거로 나오는지 등기가 되지 않은 걸로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오리지널 옛날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함께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자, 이거 잘 봐야 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들의 공통점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유권.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전매로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하겠다. 그 얘기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피 받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한다고.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얘들은? 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양도차익이 되는 거야. 양도차익이. 제가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랬더니 마침 그거 분양 신청해서 못 알아서 가고 그렇게 좀 보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중개업 하시는 분이야. 소위 말하는 떴다가 하는 분이야. 아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모르시죠? 저 모르지 당연히 내가. 그랬더니 아 인강생이래.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요번에 아파트 좀 신청하려고 모델하우스 좀 보러 왔더니 떨어졌어. 그래서 전화번호 그 당시 만났을 때 교수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관리해 볼 테니까 한번 전화번호 달라서 전화번호 줬는데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분한테. 교수님 안 되셨대요. 어? 어떻게 알았을까? 희한합니다. 내가 당첨이 안 된 걸 알고 있어. 그것도 그날 저녁에. 예, 아마 리스트가 넘어가나 보지. 자,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이거 위례 신도시 투자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주 목적으로 신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거주 목적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지금 청약 결과 워낙 많이 아시죠? 위례 신도시 피가 엄청 붙어 있는 거 아시죠? 피가 엄청 붙어 있대. 근데 교수님이 혹시 투자 목적이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시려면 제가 피 좀 싸게 해서라도 하나 얻어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피 얼마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 제일 싼 게 1억 5천이 돼. 1억 5천이 돼. 1억 5천. 당첨만 됐으면. 그래서 제가 따져봤죠. 분양 가격에다가 내가 피를 주고 산 다음에 향후 거주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뭐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도 볼 수가 이 부동산 경기는 비관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비관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또 이유도 있어요. 왜?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개인 재산은 물론이고 국가 재산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시경제 측면에서 난 뭐 피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피를 1억 5천만 원, 1억 5천을 받고 판 사람이 있다. 그럼 그 1억 5천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을 뭘 받고 양도하면
피 받고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가? 앞으로 여기 뛰어들 사람도 많잖아.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자, 지난번에 제가 둔촌동 재건축. 저는 그때 관리 처분계 인간 왔다는 플랜카드 본 거 기억이는 밖에 못하네.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다 입주 다 끝났고 출입금지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다 나갔지? 그랬더니 어머 자기야 이거 나간 지 오래됐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게 못 보니까 플래카드 걸렸더라고. 관계자 이외에 출입금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거 자기 한번 신청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통장 몇 개 있죠? 그러니까 2개 있대. 그러면 한번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둔촌도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안 되면 또 딱지 사야지 뭐. 그래서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딱지 주고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저한테 피 받고 판 사람 양도세 와서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단순한 권리로만 봅니다. 그런데 뭐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아파트 당첨권은 단순한 권리로만 봐. 그런데 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택 시시한다고.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은 지금 아직 아파트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권리인 상태지. 그래서 단순한 뭐에 불과한 거야 얘는? 권리야 얘는. 그런데 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뭐였던 놈이? 주택이었던 놈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잠시 뭐로 바뀌었다가 입주권의 권리로 바뀌었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뭐로 바뀔래요? 주택으로 바뀔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잠시 권리지 원래 태생이 뭐다?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와 묶어버려 얘는? 주택과 항상 같이 다녀. 뭐하고 같이 다닌다고? 주택으로 한다. 우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뭐가 있냐면 이런 채권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나 뭐 여러분 주택 상환 채권.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지금 뭐 양도했어요, 여러분? 채권이야, 채권. 그런데 어떤 채권이야?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그래서 일반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등 배우셨나요? 국민주택채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채권 안 들어봤어? 자, 하여튼 좋아.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뭐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 상환 채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요 두 가지 뭐 토지 상환 채권과 뭐 주택 상환 채권만이야. 일반적인 금전 상환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들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주는데? 돈으로 주는데 얘들은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상환한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채권이다? 현물 상환 채권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준다고? 물건. 근데 그 물건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란 얘기야? 토지와 주택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들은 현물 상환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일한 채권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국민주택채권 등 일반 금전상환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뭐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거 말고도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결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 요 정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기타 자산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인데,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여러분? 영업권. 그래서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의해서는 반드시 앞에 여러분 요 말이 나와야 돼. 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요 말이 나와야 돼. 요 말이 없이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는 영업권 또는 뭐 요거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분리하여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 영업권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 이렇게 나왔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인데 얘는 그냥 영업권만 양도했대. 근데 여러분 영업권은 우리 세법상 법률상 표현이고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러죠. 영업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것을 우리 법률상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영업권을 표현합니다. 영업권. 그냥 쉽게 알아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권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권리금. 근데 이 권리금을 받는데 뭘 양도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권리금을 받으면 그 권리금도 뭘로 과세하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근에 시험은 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여기까지 물어보네요. 그럼 사업용 고정자산 뭐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권리금을 받으면 그 권리금도 부동산과 함께 뭐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하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양도. 요 최근에 요게 나왔어. 최근에는 요거를 나왔어. 함께를 딱 요거를 바꿔놓고 요거 과세 대상이냐 아니야 요 따위로 물어본 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함께 분리 요런 말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야.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서 몰라서 틀리는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출제에 뭐 한 거 말장난 친 게 보이면은 답이 쉽게 보이는데 요 말장난 친 게 안 보이면은 이제 계속 나는 답 없으면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답이 없지 계속. 그래서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죠. 언니 왜 답이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답 다 있는데. 그러면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가진단이 가능해. 보는 순간 머리가 아프면 시험 보면서 머리가 아프면 이분은 합격한 거야. 왜?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는 걸 막 쏟아놓으니까 단시간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분은 머리는 하나도 안 아파. 해맑어. 근데 팔다리가 아파. 그분은 떨어진 거야. 왜? 삽질한 거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문제 푸는 순간부터 결론 나옵니다. 본인은 알아. 아, 팔다리가 아프네. 삽질하고 있구나. 머리 아파.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뭐가 아파야 돼? 머리가 아파야 돼. 어지러워. 그러면 그분은 1년 동안 공부한 걸 쏟아붓기는 머리가 아프지. 나는 해맑어. 아주 맑아. 뭐 쏟아부은 게 있어야 머리가 아프지. 근데 팔만 아파. 다리하고 삽질한 거야. 자,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야, 왜 어떤 분이 이래? 야, 뭐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도 이런 거 알겠다 그래요. 그걸 왜 넌 틀리냐? 아니, 요 함께와 뭐 여러분? 분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무슨 내용이 심한 것도 아니고 단어를 살짝 바꾼 건데 요 바뀐 게 고사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그냥 읽느라고 급급하기 때문에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글자를 살짝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평소 공부할 때 뭘 잡아라. 키워드를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가 뭐라고 나야 된다 그러면 함께. 그럼 여기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인 거야. 근데 실제 이걸 살짝 뭐로 바꾼가? 분리.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거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회원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골프 회원권.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다? 특정 시설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일반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 이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 것처럼 양도하면 양도세도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시험에 시설물 이용 회원권보다도 이거로 많이 나와. 뭐로 나와? 골프 회원권 또는 이용권부 주식. 그래서 여기 이용권부 주식이 포함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자 뭐가 나왔다? 골프 회원권이 나왔다. 그럼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왜 과세한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으로서 과세한다. 그런데 얘는 뭐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나 시설물 이용 회원권 뭘로 구분한다고요? 기타 자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문제 못 푸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나 시설물 이용 회원권 뭐에 해당한다는 거? 기타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걸 모르면 나중에 문제 못 풀 때가 나와. 반드시 나와. 그래서 그때 갖고 왜 이게 이렇게 되냐 물어보기만 해봐 그냥 밀어버릴까 창문 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나 시설물 이용할 것 무슨 자산에 분류한다 여러분? 기타 자산.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왜냐면 나중에 시험에 볼 때 이 말이 안 나와. 그냥 골프 회원권 나와서 골프 회원권이 뭐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고 따라서 여기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뭘로 분류가 돼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서 어떤 걸 적용한다는 게 반드시 나오게 됐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복습해달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책에 보세요. 3번과 4번이 있죠. 자, 여기는 특징 3번과 4번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식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여러분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주식과 파생 상품 그래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요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